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로 넘어왔습니다. 3부 함께해 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의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위원장은 3부도 계속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 꼬박 새셨어요, 네 분? 아니요. 거의 거의, 거의 샜습니다. 거의 네네. 새셨어요. 아, 요즘 싱거웠잖아요. 선거가 네, 그 출구조사부터 네. 좀 차이가 나게 돼가지고 어제 방송 12시까지 했는데 예. 좀 긴장감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가던 2달 동안도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한 번, 아직 입에 좀 잘 안 붙으시죠. 근데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막 긴장감이 있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네. 이런 밤은 아니었다 그런 예, 말씀. 그냥 편하게 그냥 저렇게 나왔군요. 네. 지금은 뭐 초반에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 나갔잖아요. 그래도 뭐 경기도 수도권 개표를 하면은 뭐 이재명 후보 이길 거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바라는 거 이 얘기 주로 했어요. 방송에서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2부에도 이재명 시대, 이재명 정권의 과제는 뭔가 또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뭔가 쭉 말씀을 들었는데 또 새로운 패널들이 나오셨으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 해석은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진욱 대변인. 이번 그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그 파면을 이끌어냈던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던 빛의 혁명 이것이 국민들 손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의 결과 오늘 아침의 결과를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승리의 기쁨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큰 과제를 떠안은 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꽤 이제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유세 기간 중에 네. 키워드로 삼았던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 예, 통합,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실용. 실용은 이제 뭐 능력 내지는 뭐 성과 이런 걸로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성과로 화답을 드려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3년의 국정 운영과 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는 좀 다른 생각을 또 다른 모습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되는 큰 과제도 또 하는 셈이어서 기쁨도 큰데 그 못지않은 부담감도 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말 꽤 오래 같이 일을 하셨죠? 뭐 직접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예전에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당에서 제가 또 당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간접적인 인연들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 세 가지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 지켜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옆으로 돌아갈까요? 김준일 평론가는 저 표 결과 보면서는 어떤 생각,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제가 뉴스연구소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어떤 투표 성향, 투표 관습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이번에 득표율 총합과 지난번에 2022년 대선 때 총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보 보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이거를 정권 심판론과 정권 유지론으로 보면은 또 정권 심판론이 한 58에서 60% 정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이재명, 이준석, 권영구가 합치면 대략 60%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정권 교체 쪽으로 놓고 보면 보면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상당수의 표는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김문수 후보 즉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찍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예. 뭐 그중에서는 아닌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굉장히 좀 힘들었던 선거였다라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색깔별로 보면은 좌민 우국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 보세요. 이게 요 그림은 조금 막 분홍색까지 들어가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그림인 것 같은데 분홍은 그냥 빨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옅은 거와 진한 빨강이 있고요. 옅은 파랑과 진한 파랑이 있습니다만 크게 붉은 계열, 푸른 계열로 봤을 때 쫙 갈라졌어요. 예, 이게 쫙 갈라졌어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완화가 좀 될 가능성이 있나라고 봤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났고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요. 저는 이번 대선이 어게인 2024 총선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요. 자, 그 후보 득표율만 보면은요.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지지율을 얻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서초 강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했다? 이겼다고요? 예,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데하고 거의 지난번하고 여기는 지난번에 이제 여기에서 마포도 한석 있었고 뭐 도봉도 한석 있었지만은 크게 보면은 지난번 총선하고 차이가 안 나고요. 경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데가 어디냐면은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분당 뭐 이런 데예요. 정확하게 의석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총선 일치.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지난해 있었던 정권 심판론이 거의 그대로 인천도 강화 옹진 빼놓고는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근데 의석수도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작년에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숙제가 된 거죠. 이게 계속 고착화되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가 국민의힘의 큰 숙제가 됐어요. 총선의 결과가 거의 지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근데 계엄이라는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게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저희도 좀 조금 더 기대를 했고 이번에 50%를 넘겼으면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그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던 영남 지역에서도 약간 변화의 조짐은 봤다. 여론조사 때. 예. 특히 이번 그 개표 결과를 보면은 고향인 안동에서는 30%를 넘겨주셨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난 22년 대선보다는 조금 더 좀 지지를 보내주셨던 부분 또 부울경 지역에서도 지역적으로는 좀 그런 곳이 있고 그런 TK, PK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정말 이 유세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평가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표에 대한 분석, 해석 장성철 소장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놀랍지 않았다. 두 번째 놀라웠다. 오, 너무 이렇게 또 수수께끼 같이. 그러니까 놀랍지 않았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된 거는 놀랍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차기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지만 그 흐름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아서 그냥 당선된 거는 놀랍지 않았는데 놀라웠던 거는 세부적인 표예요. 50% 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50% 넘지 않은 것은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문수 후보가 40% 넘은 것도 대단히 놀라워요. 아니 저렇게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고 부정선거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비민주적인 모습 그런 정당의 후보를 찍는다고 40% 넘는 국민들이 와 그것도 대단히 좀 놀라웠다. 그래서 막판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투표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은 결국에는 진영이 대단히 많이 결집을 했구나. 좀 그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10%못 넘은 것도 놀라운 거였는데 이번에 92년 민주화된 이래에 대통령 선거의 징크스가 이번에 깨졌어요. 어떤 징크스요? 92년 대선부터 금산과 옥천에서는요. 네. 대통령을 항상 맞춰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역으로 보면 그래요? 이번에 틀렸어요. 이번에 두 지역 다 네.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요 두 지역이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틀려서 그동안 이제 표의 바로미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대선 경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이번에 깨진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출신은 대통령에 그렇죠.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이번에 깨진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례적인 것들이 좀 있죠. 그러네요.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거는 김문수 후보 41.15%도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와서 놀라웠다는 말씀을 많은 하셨는데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도 40%를 넘길까 그 생각을 했었고 네, 출구조사에서도 30% 후반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그 놀라웠어요. 결국은 아까 이재용 위원장은 뭐 평가하셨습니다만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준석 더하기 김문수 49.49, 이재명 49.42.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되 견제할 수 있는 종자 씨도 이렇게 또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남겨주시냐 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뭐 예측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투표로 절연시켜 주셨다. 거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절연은 시켜주셨지만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혹여라도 보이게 된다면은 이 41.15%는 아마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것마저도 기회이자 종잣돈이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건 과연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숙제인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3부는 제가 전국 전망하겠다고 미리 예고 드렸거든요. 이제 이 표의 결과를 놓고선 각 당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 민주당이야 잘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권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뭐 어떻게 경제 살릴 건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요 부분인데요. 일단 41.15%가 나온 김문수 후보, 8.34%가 나온 이준석 후보의 표를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 이거 봐 단일화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잖아 이런 얘기가 막 어제 밤에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장 소장님? 손가락질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졌어. 이제 이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자신들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라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희생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차적인 희생양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이준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흔쾌하게 좀 도와줬으면 정말 마지막에 절도 말이야 어정쩡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희생양을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의총 열린다라고 하는데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둘지 김영태 비대위원장은 그대로 그 직을 가져갈지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이미 지난 주말에 윤핵관들과 당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스케치거든요. 설계도예요.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대선 후보 선출 과정 중에서 불미스러웠던 일, 대선 패배 책임 지고 물러난다. 하지만 김용태는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해야 된다. 윤핵관들 그리고 광장의 부정선거론자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옳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좀 끌고 가자라고 이미 설계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질지 그거 지켜보시면은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자녀 임기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잖아요. 이거 상관없어요. 더해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더해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전당대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의총에서
당분간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패배의 책임론을 이준석 후보한테 이렇게 떠넘기면서 아마 그 당권파라고 하죠. 네. 주류들이 그냥 쭉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세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대위 체제 계속 가면서 전당대회 한동훈 없이? 전 대표가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명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 지금 정권 교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열면서 한가하게 지금 당대표 지도부 뽑을 때냐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개혁과 쇄신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나가자.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남권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파라 이번에 그래도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가 40% 넘었잖아.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이런 얘기를 영남권의 주류 세력들은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먹힐 거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경랑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국민의힘은 이런 느낌이 팍 드는데 이재용 위원장이 씁쓸한 웃음을 지금 짓고 제 말이 계시거든요. 맞죠? 아니 장성태 우리 소장님은 장성철. 죄송합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약간 멘붕이 오셨어요. 멘붕 왔어요. 제가 김성태 대표가 자꾸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까 장경태 의원하고 하시다가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워낙 우리 당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 저는 지도부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사퇴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해야 하죠. 하는데 네, 하는데 하죠. 근데, 보통은 하는데 전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권성 그 이름도 생각.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짜 멘붕 왔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연장을 한다는 수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던 아니 비대위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비대위원장에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김용태 위원장이 다른 비대위원장이 와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요? 그거는 글쎄요, 뭐 누구 한 명을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당을 잘 알아야 되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좀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술을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잘 알고 그 뭐 암이 됐던 뭐가 됐던 병도 잘 아는 외부에 있는 수술 잘하는 의사가 오셔야 된다. 외과의가 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외부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정상적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으로 가면은 외부에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요번에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당하고 연은 있지만 한 지난 5, 6년간은 사실 우리 당과 인연이 깊지는 않았잖아요. 4월에 입당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자꾸 외부를 들이고 오는데 선수로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수술하는 사람으로서는 외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사실 전당대회를 치러야죠. 그렇죠. 네, 전당대회를 치러서 앞으로 내년 지선 그다음에 있을 총선에 이제 당의 내부적인 그 힘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거의 10년 동안 못 해왔잖아요. 전당대회 치르면 한동훈 전 대표 나옵니까? 나온다는 소문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과연 나와서 그 지방선거를 이끌고 갈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사실 그 다음에 있을 총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방금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걸림돌이 현역 의원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표 그러니까 얼굴 마담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 그 당이 변했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황금돼지님이 장성철 비대위원장 어떠냐?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 고맙습니다. 없어질 때까지 제가 김현정 앵커님께서 70살 될 때까지 같이 나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집도의, 외과 집도의가 와서 이걸 좀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 이재용 위원장의 평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보수 재편이잖아요. 네. 정계 개편이 어떻게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보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저는 정계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뭐 첫 일성들을 들어보면 당 내에서의 스스로의 자정 능력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장성철 소장님 말씀처럼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거잖아요. 어허. 그렇다면은 그 어느 한쪽이 과거에 어떤 정당에서 있었던 정풍운동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걸 이미 받아들일 만한 문화는 없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자정 능력이 있었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했었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뭐 일사불란하게 당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뭐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정당 그렇죠. 구조인데 예. 이 정당 구조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뭐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인가요? 네. 107석의 정당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60명이 넘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맞아요. 차지하고 있어서 예. 과연 이분들이 어떤 개혁에 동참, 당의 쇄신 개혁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매우 좀 부정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전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홍준표 전 시장의 SNS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밤사이에 홍준표 전 시장이 SNS 올렸어요. 두 번 탄핵당한 당이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됐다. 박근혜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하고 새롭게 다시 그때 판을 짜야 했는데 기껏 살려놓으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3년간 분탕질만 치다가 또다시 이 꼴이 됐다.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 와, 불태우자 그러시는데요. 저 홍준표 전 메시지 두 시장이. 개예요. 또 하나 있어요? 뒤는 뭐예요? 아니 메시지가 두 개라고 했다. 아, 두 개로 쪼개져 있다고요?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해석해 인간으로. 주세요. 내가 나갔으면 이겼어. 아, 그리고 국민의힘 해체해. 이거 두 개예요. 아 내가 나갔으면 이겼어가 이겼어. 전반부고 네. 뒤에는 국민의힘 불태워가 네, 해체. 후반부다. 네. 그거 얘기. 자, 김준일 평론가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뭐 홍 시장님의 저런 메시지가 뭐 새롭지는 않은데 저 당이 해체하도록 놔두고 새로 판을 짜는 거를 반대하고 저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유체이탈로 좀 하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고 잔인한 얘기지만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재밌어요. 너무 잔인하다. 아니, 무슨 너무 얘기냐면은 잔인하다. 국민의힘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예, 예. 앞으로도 국민의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김진욱 대변인님 말을 거의 다 동의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네네. 이미 경랑 속에 경랑 속에 있은 지 한참이 됐습니다. 지금 예. 이재용 위원장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다는 거는 감안해 주세요.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예. 자, 지금 이제 메시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나씩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SNS에 이미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태 친윤들을 저격하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미 사퇴를 이제 언급을 하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아침 SNS도 올려주세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친윤들 뭐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유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대선 뭐 이제 패배에 대해서 받아들였지만은 오늘 아침 연구소에서도 나왔지만은 단톡방 네. 대선 후보 단톡방을 방폭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기자들한테 이 소식 전하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공지방. 예.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이제 깨야 되는데 그 방을 안 깨고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답니다. 정치 세력화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로 과거에 의원들을 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민경욱, 뭐 이를테면 차명진, 김행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강경보수를 중심으로 이쪽이 한 팀,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이제 한 팀, 그리고 친윤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생존할 것인가, 누구를 이제 간판으로 내세울 것인가 지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어려운 게. 41%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3위냐 4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39.9와 네. 40.1은 0.2%포인트 차이지만은 예. 확 느낌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확 달라요? 뭐 냉정하게 말하면 모두가 정신 승리할 수 있는 41.15%가 나왔어요. 이게. 각자 해석 투쟁에 지금 들어갔다.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요. 저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네. 이 대선이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에요. 1등.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등 공신. 1등 패배 원흉 정확하게는. 패배 공신. 패배 원흉. 네. 그런데 두 번째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예전에 기가 막히게 선거를 치렀던 그 역사들을 보면은요. 당내에서의 어떤 다른 색깔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몰아줘가지고 이게 정권교체 느낌을 확실히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YS가 민정계랑 싸우면서 네. 이를테면은 이 92년에 대선이 됐다든지 2012년에 네. 이명박 박근혜 이 차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쇄신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예를 들면은 뭐 한동훈, 그렇죠. 안철수, 네.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되게 내비뒀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딱 개입을 하면서 이 나비 효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세훈 의원 측에 그때 당시 초반에는요 의원들 40명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 근데 사무실도 다 만들었잖아요. 한덕수 옥림론이 딱 친윤들에서 지도부에서 나오면서 그 의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드롭을 해버렸어요. 네. 자,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 후보랑도 친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은 단이라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탄핵 이게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비토론도 지금 우리가 결과를 봤지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 그러면은 가능성은 100% 이겼다고 볼 수 없지만은 초접전이 됐을 가능성. 그게 한동훈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근데 이거를 국면마다 지금 쌍권이라고 불리는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 국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쌍권을 비롯해서 친윤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거 근데 어떻게 이거의 해석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굽이 그러고 보니까 계속 인위적인 개입들이 이제 와서 보면 다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저 41.15%가 참 큰일 난 게 뭐냐면요.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통제 맞은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나는 병이 나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갑니다. 야, 저 정도면은 진짜 선전한 거 아니야? 이런 구도화에서 우리 졌지만 잘 준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있을 거고요. 젖잘싸? 네. 야, 그래도 압도적인 패배 안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좀 살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야, 그래도 너희들이 진짜 그런 식의 행동, 이상한 행동 안 했으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고 이길 수 있었잖아. 너희들 책임이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권 경쟁과 당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상황에서 네. 내용이 정말 심해질 것 같다. 그 친윤계의 간판 선수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당 기간 좀 끌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아하.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적으로 아니면 당에서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 체제가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 중간에 역할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친윤의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것을 역할 끝으로 본인의 임기를 다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긴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측에서는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법안들 통과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좀 심플하고 또 뭐 즐겁고 이럴 수 있는데 패배한 측은 상당히 복잡한 과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준석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34%의 패배.
두 자릿수가 목표였던 걸로 아는데 결국 두 자릿수를 못 넘겼단 말입니다. 이거는 김진욱 대변인이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보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개혁신당은? 저는 선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 쪽으로 진입을 하긴 했는데 예.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의 여성 폄훼 발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 설화가 빚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나빠졌어요, 여론이. 그 사실은 3차 TV 토론의 발언에 대해서 개혁신당 측에서는 인용을 한 거지 그게 폄하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나 이 뚜껑 열어보니까 설득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용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선 후보로부터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구분이 분명히 되었을 텐데 그런 구분이 안 됐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이준석 후보에게도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는 것을 예. 이번에 표로서 보여주신 건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선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좀 더 예. 나왔다. 제가 볼 때는 한 6% 정도까지도 빠질 줄 알았어요. 아까 장경태 의원이 되게 솔직하게 그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TV토론 3차 하고 나서 반토막이 됐었대요. 네, 이준석 맞습니다. 후보가.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많이 인식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대구 경북 지역의 TK 쪽에 특히 보수의 미래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그나마 이준석 후보에게도 여전히 이 종자씨를 좀 남겨줘야 그렇죠.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싹을 이제 밟지 말자. 싹은 좀 일단 키워주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8% 선인데 막 본인들은 10% 내지는 15%까지를 기대했었겠지만 네. 이 정도의 8%도 어느 정도의 다시 재기의 가능성 이건 남겨둔 것이다라고 본다면 나름 굉장히 선전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문제는 보수 지금 국민의힘을 이번에 지지하셨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2의 유승민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입니다. 배신자 프레임이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흔쾌히 동의했다면 이거 이 지금 최종 결론이 뒤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줬던 이준석 후보의 이 단호함이라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단호함이라고 보는 거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준석 후보의 저 매정함, 비정함 이것을 이 보수 진영에다가 칼끝을 겨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그냥 가지고 가기도 또는 국민의힘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새로운 보수 중심의 정계 개편을 하기도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 8.3이라는 이 득표율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역대 제3 후보나 제4 후보들이 이제 선전을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2017년에 안철수 후보가 21% 정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주 득표를 많이 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일 비슷한 게 1987년에 JP예요. 김종필 8.1%.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자기의 덩어리를 표를 확인했다. 이거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개혁신당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개혁신당의 플랜은 원래 뭐였냐면 1차 TV 토론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10%를 찍고 TV 토론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15까지 찍어가지고 이 김문수와 이준석이 사실상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1강 2중으로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짰는데 그게 이제 한덕수 뭐 옹립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외부에 너무 시선이 많이 가가지고 본인들의 플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3차 TV 토론 때 그 발언이 있고 나서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경론이 벌어졌대요. 소위 말해서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이 얘기를 했는데 극심한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요? 예, 뭐냐면은 시니어 그룹, 그러니까 연차가 있고 정치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주니어 그룹에서는 이건 정면 돌파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개혁신당 안에서 시니어와 주니어를 구분하면은 그러면은 뭐 천하람,
뭐 이런 그룹과 더 주니어 그룹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천하람도 아니에요? 이제 주니어 주니어 그룹이고 그룹에 시니어 들어가요? 그룹이라고 아, 하면은 거기 당직자 이제 중에 고문들이라든지 예, 예.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아, 없어요. 예, 예, 제가 예. 직접 들은 얘기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주니어 그룹과 시니어 그룹의 인식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도 이제 주니어 그룹의 그 크게 큰 틀에서 그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정면 돌파를 했는데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걸로 까먹은 게 대략 3%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내부는.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계속 상승세였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일 높게 찍은 게 JTBC 메타보이스가 한 12%까지 나왔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이거 잘하면 15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상승세가 딱 제한이 되면서 빼먹은 게 3%포인트였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의 실패. 그러니까 일이 발생을 했고 발생은 한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거는 이재명 아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왜 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고 석고대죄라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 태도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돌아서게 됐다. 이거는 그 내부의 어떤 의사소통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모든 거는 이준석의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면 이 당은 사당이나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들을 지금 뭐 패배한 후보자들 그 당에도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 본방송은 10시까지입니다만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분들과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4시간 방송하네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고 본방송의 마무리는 이재명 시대,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조언이랄까요? 당부랄까요? 바람이랄까요? 한마디씩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편지 이런 건 좀 그렇죠. 영상 편지는 좀 그렇고 예. 이제 잘해야죠. 새로운 대통령이 참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회 통합 면에서도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외교적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새로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요거 국민의힘 먼저 해볼까요? 이재용 저는 위원장님. 2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네, 조금 저는 그럼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 통합 맞아요. 통합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그 얘기하셨어요. 국민 통합. 그러면은 장성철 소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거를 영상 편지 쓰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은 비상식적인 정권이었거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왕인 줄 알고 뭐든지 자기 멋대로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본인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겁니다. 항상 좀 겸손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소리에도 네.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네. 그런 대통령.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2021년 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좀 봐주시고 너 그렇게. 좀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간단합니다. 진영 논리에 네. 또 내 사람 챙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실용적인 모습 계속 보이신다면은 국민 통합도 할 수 있고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외교 안보에서도 성과 낼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 교사 삼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반대로만 해도 기본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일대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는 전혀 그 위치가 다른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정권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히 반대 목소리, 쓴소리.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못했던 게 그거잖아요. 쓴소리 그렇죠. 듣기 싫어하는 거. 네. 쓴소리를 오히려 더 귀하게 듣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맞습니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네. 그 신승훈 씨의 아이 빌리브 좀 깔아주시면 제가 제대로 영상 편지를 한번.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본인들 살기 위해서 공중파 이 주파수를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할 말은 하셔야죠. 첫날인데 첫날인데 뭘 할 거예요? 허니문입니다. 아, 네. 허니문. 예.
저는 오늘 그 한겨레에 새 대통령이 1년 안에 해야 할 일들 뭐 이런 칼럼도 제가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런 칼럼도 썼는데 일단 그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100% 동감합니다. 뭐냐면 제가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새 대통령은 5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3년 전 윤석열에게도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 윤석열 반면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반면교사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뭔가 개혁도 하려고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움츠러들고 본인이 조금 칭송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매체들 이런 것만 찾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소위 말해서 조중동도 안 본다. 이제 뭐 구구 유튜브만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예전에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를 언론들이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김정숙 씨라고 썼어요. 근데 그쪽에 관행이었어요. 근데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친문들, 뭐 네티즌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뭐냐, 왜 여사라고 안 쓰냐, 니들은 뭐냐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이제 문파 혹은 문빠 뭐 이렇게 팬덤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결국은 공격을 받으면 또 이제 언론을 공격하고 이제 하는 건 다수의 언론이 지적을 하면은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노란 풍선을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잘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토 세력이 되고 우리가 쓴소리하는 세력이 되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감시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게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지층이라면 오히려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내가 지지하는 저 대통령이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날카롭게 봐줘야 한다는,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김중태 대변인님. 예. 일단 그 대통령 취임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깔아드려요, 아이빌리브?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방법은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이번에 유세 기간 때 많이 말씀하셨던 게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있어요. 예. 국민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아마도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률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이번에 그 유세 기간 중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 많은 공약의 말씀을 드렸고 그 공약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도 국민들께서 많이 행복해하실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통합, 또 성장, 뭐 실용 이런 것들이 모두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협치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협치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떠오르는 게 오늘 오찬을 야당 대표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열 수도 있다라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CBS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준태 대변인님.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네, 오늘 저도요. 취임식이 끝나면 마침 딱 이제 점심시간쯤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국회에 지금 이제 모든 산부 요인들 또 국회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각 정당의 대표분들 다들 참석하실 텐데 그분들하고 같이 뭐 미리 준비는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심 같이 한번 하시죠라고 먼저 자연스럽게 제안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화답하시고 참석하시면 아마 첫 출발에서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연히 초청하면 참석하시겠죠? 가야죠.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네. 그런 행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사인데, 인사. 아까 박지원 의원은 진짜 인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합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탕평 인사, 포용 인사 이거라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2명이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정원장도 첫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2명 정도 내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김재영 위원장님. 이재영. 제가 지금 3시간 제가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3시간째 하고 있어서 네. 이재영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요 인사? 일단은 김민석 의원을 보면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한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잊혀졌던 정치인인데 총리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진짜 정치는 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중간에 정치인으로서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정치인의 삶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야당과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듯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 총리가 된다면 최고위원이 아닌 그렇죠. 총리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협치와 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소장님. 근데 저게 이제 상징적인 장면인데 당초에는 뭐 보수 쪽 인사라든지 아니면 경제계 인사를 뭐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좀 1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의중과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방향이 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국민통합이라든지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 유능한 사람과 함께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이 처음에는 이제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게 과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계속 이 언론계에는 정보성 글들이 막 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조금 의외의 내정이긴 합니다. 거의 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막판에 좀 상황이 좀 바뀌었다. 김민석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됐다. 아, 그래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잘 맞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의 다른 인사들에서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그 부분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근데 이건 제가 뭐라고 옹호는 아니고 지금 상황이 조금 긴박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하고는 또 같은 탄핵이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엉망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통상 외교 압력 그러면은 이거를 빠르게 돌파하려면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중들이 김민석 의원을 이제 총리 쪽으로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그 주류가 아니었던 이낙연 의원을 발탁한 이유는 호남 홀대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21%까지 받는 걸 보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 김민석 의원은 지금 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진욱 대변인님? 그렇게 저보다 더 많이 해석을 잘해주시니까 민주당보다 더 잘 알아. 네네. 밖에서 또 이렇게 평가하시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책임 총리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이 행정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신 것 같다. 자, 여기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대선 특집 마무리하고요. 네 분과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죠.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를 나누고 진짜 딱 5분만 5분만 유튜브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10분 해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막판에 조율이 된 거예요? 막판에? 언론 보도에는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김진욱 대변인이 잘 아시겠는데요. 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이름은 그 수많은 찌라시 중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찌라시에 등장하면
배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만큼 이번 인사는 굉장히 보완성이 좀 높았다라고 이제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을 총리 후보군으로 갑자기 부상을 시켰을 때 나름의 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지금 초반에 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초기, 중기, 말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과제들을 중심적으로 챙겨야 될 사람이 국무총리의 역할이다. 또 대통령은 아마 초기에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다른 구상에 좀 그 매진하시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지금 여기엔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의 중심 그립감을 너무 세게 갖다 보면 그러면 진짜 고민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총리의 역할이 단순하게 어떤 각부 장관을 추천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총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반 이상을 덜어가야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다. 특히 외교 안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외교 안보 특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한 미군 문제라든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초기에 좀 크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고 내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총리한테 좀 총리 쪽으로 좀 좀 몰아주는? 몰아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아직 뭐 그 인사 발표가 확실하게 난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인사는 발표 날 때까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대표 누가 해요?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거명되시고 계시고요. 누구예요? 뭐 지금 오늘 거론되는- 언론에서 보면은 뭐 네. 정청래 전 아.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찬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13일까지 임기를 네. 하시고 13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출마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전당대회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당원들께서 또는 뭐 우리 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그러면은 사실 왜냐면 제가 그 질문 왜 드렸냐면 김민석 당대표설이 유력했거든요. 예, 도는 것들은 김민석 당대표설이 유력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정청래, 박찬대 요 정도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내일부터 당장 부지런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장 소장님 돌아가는 상황들 알고 계세요? 국회 돌아가는 상황들. 일단 아직 회의는 체크하지 소집이 된 걸로 회의는 알고 소집이 있는데 돼가지고. 각종 특검법들 줄줄이 맞습니다. 통과시키고 네. 나면 지금 사실 이제 허니문을 아까 박지원 의원은 1년 정도 가져야 된다 그러셨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그 특검법들도 통과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맞춤형으로 한 형사소송법 등 여러 가지 예. 법안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특검법 같은 경우도 그냥 통과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부권 행사도 안 하니까 특검법이 그러네. 그냥 민주당 안으로 통과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그리고 윤핵관들 대단히 힘들어질 거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견제 세력으로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수적인 부족함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내용 때문에 제대로 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허니문이 아니라 예,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 허니문이 네. 되는 거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 뭐 이런저런 특검법들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명태균, 뭐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할 네, 것인가의 네, 문제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한 마음으로 굉장히 안 된다 이거였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될까 그건 이재명 아직도 위원장님? 유효합니다. 그건 유효하고요. 국민의힘이 뭐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뭐 행위 수단은 없죠. 다만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나 그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본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단으로 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은 그거는 정권에게 앞으로 갈 때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요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뭘 해도 막지 못하지만 그냥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게 냅두는 게 그거밖에 수단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낫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린 거의 해체 수준의 지금 경량으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세력들 원내 원외 거기서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다음 뭐 당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김현정 의원님 전국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예, 때 예. 지금 원만하게 여야가 예. 견제와 균형 원리를 통해 가지고 대화 타협 정치를 할 것이냐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한 특검법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제보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계속 발표되고 조사되고 수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뭔가 목소리를 낼 명분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 자체가 제대로 존속할 수 있을까?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이재명 돼요? 원장님. 예. 뭐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예, 예. 제가 아까 이제 국민이 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는 예. 기회. 그 안에 담아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여당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리고 걸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만 사실은 이 특검이 됐던 어떤 다른 방식의 수사가 됐던 만에 하나 그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처단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남의 힘을 빌려서 그 암을 도려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이 딴 사람이 와서 우리의 암을 도려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내도 그렇고 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정말 대단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거 결과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시키고 그 싶습니다. 대수술을 할 집도인은 그 명의는 누가 떠오르세요? 없어요. 국민들이 선거 치료해야 된다. 김준일 평론가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번 선거 결과 보세요. 강원도, 대구, 경북, 영남 이쪽에 빨간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됐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의 명의 없다니까요. 안 해요. 안 안 모셔올 온다고요? 거예요. 네. 안 모셔온다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올 거예요. 모셔오더라도. 그냥 진짜 정말 대단히 유능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과 소통 가능하면서 원만하게 자기네들 기득권 유지시켜주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 데리고 올 가능성이 말하자면 있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수술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양 진영에서 다 모셔가서 수술 필요할 때마다 이분을 모셔가는데 몇 명 제명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제명?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불경스러운 아니 그래서 저는 김용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 약간 잘 알지만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요번에 본인이 혹여라도 비대위원장을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윤들의 앞잡이가 되는 순간 본인의 정치 인생 끝납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라도 창창하잖아요. 지금 35이에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무슨 일갈의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대선 패배했잖아요. 그럼 지도부다 사퇴하고요.
전당대회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과 국민들의 그쵸. 뜻에 맞는 새로운 지도체제 꾸려가지고 야당 역할을 하고 당내 개혁하고 변화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라.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네, 우리 기득권 그 유지해야지, 말씀이시죠? 비대위원장 체제 유지해야지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근데 예. 두 분이 진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실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할 얘기 너무 많아. 모두가 지금 릴레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와,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았겠어요. 이번 선거 과정 그때 보면서. 조용했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요 정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얘기가 많을 겁니다. 내일 또 7시 10분에 여러분 같이 만나서 한마디만 더 하면 그만 좀 해. 뭔데? 제일 빨리 진짜 가야 마지막. 된다고. 진짜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너무했다. 예, 오늘 성공하겠네. 저렇게 살아야 돼.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 대선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3시간이 넘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 구독자들, 시청자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진욱 대변인, 김준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 그리고 이재영 위원장까지. 저기 보세요. 저기 네 분 지금 저기 보시면서 각자의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구독자들께, 시청자들께 예쁘게 인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